안녕하세요. 불현듯 제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이죠. 원래 부잣집 딸내미였답니다. 그것도 막내딸이었고요. 제 위로는 언니도 있었고 오빠도 있었습니다. 제가 삼남매 중에 막내였으니 말이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언니를 가지고 싶다든지 아니면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야기를 할 때면 전 어깨가 으쓱했었죠. 저는 둘 다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공감이 가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했었어요. 저는 막내라서 사랑만 받아왔기에 제 밑으로 굳이 저보다 어린 동생이 생기길 바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저는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근사한 단독주택은 어찌 보면 으리으리하기까지 했죠. 지금보다 그 시절이 그런 식으로 과시하는 맛은 노골적으로 더 강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저택이라고 불러도 될 만하게 멋진 정원도 딸려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주로 해주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두 분 계셨어요. 나이가 꽤 지긋해 보이셨던 아주머니께서는 요리를 중점으로 해주셨던 것인지 부엌에서 자주 뵐 수 있었죠. 아이고, 우리 귀여운 희영이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줌마가 다 만들어 줄게. 우리 희영이가 먹고 싶은 것만 말하면 아줌마가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내서 그 귀여운 입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지. 넉살이 좋으셨던 인상으로 기억합니다. 저만 보이면 혹시 뭐 먹고 싶은 게 있느냐고 반찬이 입에 맞냐고 꼭 그렇게 물어봐 주셨었죠. 대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에게 다른 간섭이나 관심은 주지 않으셨지만요. 다른 한 분은 아마 청소를 위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나 집안 곳곳을 누비고 계셨고 청소에 여념이 없으신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천방지축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옷을 더럽힐 때가 많았는데 그분이 얼굴에 땀을 송글송글 맺혀가면서 때가 무슨 옷감을 열심히 손빨래를 하셨죠. 어떻게든 반드시 제 옷을 깨끗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고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깨끗해졌네. 이 옷이 얼마짜린데 이런 걸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버리기라도 한다면 살 떨려서 어떡해. 아이고, 사생결단으로 조심조심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 당시에는 그분의 한탄 어린 혼잣말을 그저 흘려들었었는데 자라고 나서 곱씹어 보니까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죄송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커다란 집안에서 자주 뵙는 건 이 두 분이었지만 집 밖에서 뵙게 되는 분 또한 존재했어요. 바로 운전을 하시는 기사 아저씨였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원래는 더 나이가 드신 분이 저희 집의 운전 기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앞만 해도 가물가물하네요. 운전 일을 잘 해주고 계셨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집안에 일도 좀 생기는 바람에 아쉽게도 그만두게 되셨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그 운전기사 자리가 무척이나 아까우셨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 사정을 하셔서 본인이 아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자리를 써주실 수는 없는지 몇 번이고 여쭈셨다고 해요. 그분이 그간 잘 해주셨기에 아버지께서는 고민을 잠시 하시다가 그분의 인맥을 통해 후임을 구하시는 것으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기사님께서 무척 고마워하셨대요. 끝까지 본인에게 신경을 써준 것에 아버지께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소감을 남기셨죠. 저는 사장님을 보면서 그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도 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무척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사장님을 통해 많이 배우긴 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싶었고, 역시 괜히 성공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어요. 중요한 건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제 자식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늙어갈 수만 있다면 남은 인생이 참 보람될 것 같네요. 그 소감을 듣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뭐든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고로 좋은 끝맺음이 어떤 듯 싶어요. 아버지께서는 새벽 5시면 늘 일어나셨는데 가볍게 정원을 도시고 사색에 잠기셨다가 씻고 나서 잠깐 책을 읽고 아침 식사를 하신 뒤 신문을 보며 출근하셨습니다. 늘 같으셨어요. 그런데 그 소감이 너무 감명 깊었던 나머지 한동안은 기상하시고 나면 일기인지 수필인지 하는 것을 쭉 적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감을 정확히 남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전임의 소개를 통해 오게 된 후임을 신뢰하시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전의 운전기사님보다 많이 젊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잘 아는 저희 집안의 운전기사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 전에 그런 비화가 있었다는 것부터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모시는 분의 어린 막내딸일 뿐인 저를 기사 아저씨께서 자주 보실 일은 사실 없었어야 맞고 그게 일반적이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기사 아저씨께서는 차에 대기하시다가 차를 닦으시다가 등등 그럴 때 저를 멀찍이 발견하시면 꼭 인사를 건네셨죠. 막내 아가씨, 아유, 오늘도 너무 활기차고 명랑해 보이십니다. 그건 그동안에 영 본 적이 없던 옷 같네요. 공주님이 따로 없어요. 손을 흔들며 멀리서라도 꼭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기사 아저씨가 처음에는 재미있었고 도중에는 민망했으며 나중에는 저에게 자꾸 그런 존칭을 고집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냥 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자꾸만 나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희영아라고 부르지 않고 막내 아가씨라고 하면서 존댓말을 고집하는 거지. 그게 어린아이의 눈높이였나 봐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는 속담처럼 아버지께서 제가 원한 대답을 주시지 않자 저는 괜스레 그 이후로 기사 아저씨를 원망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만 봤다 하면 눈을 흘기면서 흥 소리를 내었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기사 아저씨께서는 매번 넉살 좋은 구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죠. 자존심 때문에라도 저는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꽤 멀리 사는 친구의 집에서 오래 놀다가 기사 아저씨께서 데리러 오신 차를 타고 집에 귀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범상치 않게 생긴 한옥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나온 저를 향해 기사 아저씨께서는 운전을 하시는 동안 궁금증을 드러내셨습니다. 집이 굉장히 멋있네요. 어떤 친구인지 어떤 가족들인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간 괜히 기사 아저씨를 향해 툴툴거려왔던 저는 이렇게 단둘이 있게 된 것이 민망하고 어색한 것이 조금 있었는데요. 기사 아저씨께서 한결같은 표정과 말투로 저에게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한 자존심을 접은 뒤에 마음 가는 대로 입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집에 대해 알던 것을 말했죠. 우리 막내 아가씨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모습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영특하게 자기 할 말 어쩜 이렇게 잘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멋진 집안의 친구도 사귀는 것이겠죠? 저는 기사 아저씨께서 지금 진심으로 저에게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놀리려고 농담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휙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언뜻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씩 웃고 있었습니다. 제 본심을 대변해 입꼬리는 숨길 수 없게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 막내 아가씨 앞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 안에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왜요? 독특하고 멋진 집에서 사니까요? 아니요. 그 집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저는 부러워지는 거예요. 기회를 잡을 줄 알고 시대를 읽을 줄 알며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갈 용기와 번뜩이는 재치,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서 잔뜩 모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르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성공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건가요? 예, 맞아요. 제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바로 막내 아가씨의 아버지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당시에 제가 기사 아저씨의 모든 말씀을 이해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흥미가 돋았어요. 저를 왈가닥 말괄량이 말썽꾸러기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잔뜩 있었지만 이렇게 진지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저하고 하자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기사 아저씨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셨는데 최근에 신문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신문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읽는 걸 잘 하시는 거죠? 전 읽는 거 별로 못하는데. 그런 걸 엄청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걔네는 똑똑한가 봐요. 저는 참고로 쓰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께서는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당신께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일기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신기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운전 일을 하시니까 어차피 하루하루가 똑같거나 비슷할 텐데 도대체 무슨 일기를 매일 쓰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그날 떠오르는 생각들 적고, 만약엔 나 이영철이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면서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감히 상상하면서 그 일대기를 적어 내려가는 편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자기 이야기를 적으면 수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짜로 지어낸 이야기는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저씨가 적은 건 수필이에요? 아니면 소설이에요? 살다 보면 어린아이의 별다른 의도 없는 질문에 어른들은 허가 찔릴 때가 있죠. 아마 기사 아저씨는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침없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걸 그만두고 생각에 잠기신 얼굴이 되었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금세 피로가 밀려와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도착할 때가 다 되어서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렸는데 어느새 기사 아저씨께서 답을 찾으신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냉정하게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소설인 것 같아요. 막내 아가씨의 말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지네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수풀이 되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 즐거운 상상이 제 일상의 원동력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항상 꿈을 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현실이 차갑고 무섭고 힘들 때면 그럴수록 즐거운 꿈을 꾸라고 하죠. 막내 아가씨는 혹시 제가 왜 아가씨한테 존대를 하는 줄 아시나요? 저를 약 올리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다 알아요. 아유, 그런 오해를 하고 계셨군요. 하지만 아닙니다. 막내 아가씨, 저에게도 딸이 있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워낙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을 엄격하게 잡았습니다. 엇나갈까봐 그게 두려워서요.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요. 엇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자랐는데. 가진 사람들은 삐끗해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끝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삐끗하면 그걸로 고꾸라질 수 있답니다.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막내 아가씨와 제 딸은 처지가 다릅니다.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아들들에게 엄격한 건 미안하지 않은데 딸에게는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응석바지예요. 타고난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투정을 부리는 그 성격을 막으려면 엄격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의 본심은 딸이 공주님 대접받으면서 귀하게 자르는 것이죠. 마음껏 투정 부리고 실컷 놀 만큼 놀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둘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막내 아가씨한테 제 딸이 받았으면 하는 정중하고 귀한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부터 그랬어요. 기사 아저씨의 딸은 어떤 아이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특별한 대화를 누군가와 나눈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을 저장하는 법을 언니한테 물어봤죠. 야, 나 공부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꺼져. 너같이 타고난 멍청이가 기억하는 법 같은 걸 알아서 뭐 하게? 그랬다가 꿀밤을 맞았어요. 가뜩이나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머리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이 들 정도로 아픈 꿀밤이었습니다. 서러움을 삼키고 이번에는 오빠에게 갔어요. 지금 만화책 몰래 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너 때문에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너 내 손에 죽어볼래? 엄청난 분노를 맞닥뜨리고는 어머니에게 향했었죠. 희영아, 너 엄마가 새로 산 이 영양크림 얼마나 비싼 건지 아니? 그것보다도 당장 구하기 힘들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란다. 인기가 아주 많은 제품이거든. 근데 이걸 엄마가 어떻게 구했을까? 우리 막내 희영이가 맞춰볼래? 저는 어머니의 비싼 화장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도 화장대의 거울 너머로만 저를 힐끗 바라보셨을 뿐 직접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걸로 봐 제 질문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렸죠. 남은 선택지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찍 주무시는 분이었고 당신만의 규칙적인 일과가 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해될까 봐 걱정이었죠. 아버지를 향해 쭈뼛거리며 다가갔으나
그 이상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손장난만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보시던 책을 소리나게 덮으셨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정확하게 해라. 그렇게 멍청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그 외침에 깜짝 놀란 제가 얼떨결에 기사 아저씨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이틀 밤만 지나고 그 대화 내용을 다 까먹을 것 같다고. 언니처럼 똑똑하지 못하니까 큰일이라고 이런 소리를 횡설수설 늘어놓자 아버지께서는 싱겁다는 미소를 지으셨죠. 간단하다. 조선시대에 때마다 있었던 일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배우겠니?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지. 오늘 있었던 일, 그 대화 내용을 네가 글로 남겨놓으면 시간이 흘러서도 그걸 간직할 수 있을 거야. 그 단순한 방법을 떠올리지 못한 게 부끄러웠습니다. 기사 아저씨 앞에서 일기를 운운했으면서 정작 제가 그걸 써볼 생각은 못했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아마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글로 정말 남겨놓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의 일기를 썼다고 했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기사 아저씨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던 건지 그 내용이 문득 궁금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기에 적어 내려간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딘가에 적어서 남겨놓으니까 기억에도 더욱 선명하게 남아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버지께서는 왠지 모르게 감탄이 떠오른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깊은 생각에 잠기신 표정을 이어가시더니 당신께서 기사 아저씨를 인물이라고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죠. 저는 당시에 그 인물이라는 뜻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아버지. 그 기사 아저씨 정말로 인물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고 저는 아버지에게 말괄량이 막내딸이 아니라 이 순간 처음으로 똑 부러지는 막내딸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다 기사 아저씨 덕분인 듯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사 아저씨를 무척이나 좋아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저를 향해 인사가 건네질 때면 무시하지 않고 반응을 했죠. 저와 기사 아저씨만의 이를테면 우정이라고 불러도 될 법한 게 자라난 것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겪은 시시콜콜하지만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속에 꼭꼭 감춰두고 있다가 기사 아저씨가 보이면 말씀을 드리고는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아니면 집안에서 제 이야기를 어느 때고 진지한 눈빛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기사 아저씨께서는 다정한 태도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며 때로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비록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수준이 높은 경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고무되고는 했었죠. 집안에 기사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 아저씨의 운명을 아주 많이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동안 내가 자네를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암만 해도 자네는 여기서 이렇게 운전기사로 자신의 시간을 죽이고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이야. 예? 아닙니다. 낭비라니요. 저는 제가 일하는 이 시간을 아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설마 자네를 덜컥 해고하려는 심산으로 이러는 것일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라는 뜻은 맞지만 나는 자네에게 다른 길을 열어줄 참이거든. 자네 경제학에도 관심이 많고 해박하지? 그뿐만 아니라 경영 공부도 하고 싶어하고 사업 아이디어도 이미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 그런 걸 언제 가지고 속에만 담아두고 진짜 능력을 썩게 두는 건 죄악이야.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거야. 자네 아예 작정하고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떤가? 실무를 배워보는 게 어떠냐 이 말이야. 자네만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자네를 필리핀으로 보내줄 수 있네. 나의 오랜 친구의 아는 사람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역에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배울 것이 많을 거야. 당시의 필리핀은 지금의 필리핀이 가진 위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 무려 해외로 길을 내주겠다고 아버지께서는 기사 아저씨를 향해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던 거예요. 연결을 해주고 가족들도 함께 건너가서 지낸다고 하면 정착 비용을 대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기사 아저씨께서는 너무나도 크게 놀라신 나머지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시다가 이내 대답보다 먼저 튀어나온 눈물을 흘리셨죠. 제가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전속 운전 기사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운전을 하는 기사일 뿐입니다. 이런 저에게 왜 이런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도가 담기지 않을 호의는 없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었던 분께 배신을 당하신 아픔을 안고 계셨죠. 그로 인해 저희 집안은 무척 힘들게 살아야만 했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믿기가 힘듭니다. 감사한 마음보다 놀라고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앞서네요. 자네가 지금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런 제안을 준 것이네. 그리고 말이야, 만약 나만 자네를 좋게 본 것이었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지. 자네를 향한 주변의 평가가 좋았어. 게다가 우리 막내딸 희영이가 일전에 자네를 두고 기사 아저씨는 인물이라고 말을 하더군. 내가 자네를 보면서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심산을 가지게 된 것은 희영이가 그렇게 말을 한 순간부터였지. 이봐 자네. 솔직히 말해서 자네 정도로 성실하고 비범하고 괜찮은 사람들 널렸다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그러나 자네 정도로 주변의 이들의 마음을 얻고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네. 그런데다가 어린아이에게도 한결같이 존댓말을 쓰면서 선한 태도로 일관적인 사람이라면 더욱 드물겠지. 난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서 그간 치열하게 달려왔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어. 이제는 한 번쯤은 느긋하게 속도를 줄이고 나의 능력으로 다른 이에게 능력을 피울 수 있게끔 그런 일도 해보고 싶구만. 나도 참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싶네.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기사 아저씨께서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셨다가 아예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격에 차서 깊은 감사함을 느끼신 것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이럴 것 없다고 만류를 하시다가 기사 아저씨와 따뜻한 포옹을 나누셨어요. 기사 아저씨께서는 늘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께 이런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직감적으로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임을 알아차리신 기사 아저씨께서는 그 제안을 감사하게 받기로 하셨고 가족분들도 함께 필리핀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이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기사 아저씨께서 이제 저를 못 보게 되었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 서운하고 슬펐는데 기사 아저씨에게 너무나도 잘된 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짐이 싫다는 티도 못 내고 입만 삐죽 내밀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잘 가세요. 그리고 잘 사세요. 막내 아가씨,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날 것 같아요.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가씨는 저의 어린 친구였고 또 저의 딸 같기도 한 존재였답니다. 그간 아가씨 덕분에 즐겁게 웃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비록 아가씨가 저보다 훨씬 어리고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고마운 인연이었어요. 아저씨는 이상한 분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잘해주시지만 아저씨처럼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주는 어른은 없어요. 아저씨만 달랐다는 걸 전 이제 알아요. 이제 못 보니까 서운하지만 아저씨가 멋지게 살 것 같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건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건 아가씨가 너무 아끼고 아껴서 차마 머리에 해보지도 못하고 간직만 하고 있다고 말했던 그 머리핀 아니에요? 이걸 주신다고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화점에 가서 사주신 거라서 꼭꼭 아끼고만 있었는데요. 그냥 아저씨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저씨도 딸 있다면서요. 딸 갖다 주세요. 살다가 돈 없어지면 그거 파시면 돼요. 비싼 거예요. 제가 명랑하게 말을 하자 아저씨께서는 크게 웃으셨죠. 눈가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바닥보다 조금 큰 인형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건 아저씨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저를 위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부잣집 막내딸이다 보니 수중에 없는 게 없었으니까. 저를 위해 최대한 좋은 선물을 정성을 가득 담아서 주신 것이었죠. 저는 그 인형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께서는 다행이라는 얼굴이 돼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주셨죠. 그렇게 이별이었네요. 어린 아이들은 금방 기뻐하고 금방 슬퍼하죠. 그리고 금방 잊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흡수하며 배워가는 시기이니까요. 기사 아저씨가 사라진 일상이 헛헛하기도 했지만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아웅다웅하는 일상이 바빴기 때문에
저는 금세 아무렇지 않게 지냈어요. 기사 아저씨의 흔적은 제가 곰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인형에 남아 있었고, 자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쓰는 일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적만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주방 일을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계신 것이 시작이었고,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어느 날 창고 한켠에 늘 두고 지내셨던 당신의 짐 가방을 온전히 챙겨서 떠나셨던 것이 저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 건데요? 어제도 엊그제도 왜 아버지하고 싸우세요? 저는 불안해서 질문을 해댔지만 저에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오빠가 부모님 앞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본인은 죽어도 자퇴를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학비를 집에서 대달라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께서 이모로 추정되는 상대와 통화를 하시면서 언니를 빨리 시집 보내는 게 낫겠다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알아봐 달라며 흐느끼는 모습 또한 봤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멍청이라고 자주 놀려댔기에 재수 없었지만 솔직히 그만큼 똑똑한 인물이었거든요. 언니야말로 저에 비하면 진짜 인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능력을 펼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팔려가듯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죠. 팔려가듯 했다는 표현 외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네요. 연일 모든 곳이 시끄러웠습니다. IMF라는 단어가 전 국민의 귀를 따갑고 아프게 만들었죠. 이따금씩 정원 관리를 해주셨던 분이 오시지 않은 지 오래됐고 저희 집의 정원은 지저분한 모양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곧 이사를 갈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유를 물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저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먼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아담한 곳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이 낯설었죠. 하지만 곧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셨다가 길에서 쓰러지셨다고 그랬어요.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지만 다음 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추락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반드시 빨리 찾아야만 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방법을 찾아 헤매시다가 그렇게 되셨습니다. 하늘보다도 높아 보였던 단단하고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머문 기간은 고작 3달이었고 작고 허름한 빌라로 곧 이사를 갔어요. 해가 잘 들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이런 좁은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하기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만든 허무함이 너무나도 크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에서 말갈량이 왈가닥의 모습을 벗어던졌던 겁니다. 마냥 해맑고 생각 없이 신나게 지냈던 나날들은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오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2번 다시 부잣집 막내딸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죠. 어둑하고 좁은 집안에서 그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미치게 슬펐습니다. 제 품 안에 안겨있는 곰순이만 제가 부잣집 막내딸이었다는 증거였죠. 다른 것들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저의 값비싼 옷들도 장신구들도 신발들도 학용품들도 그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허영심이 강했던 어머니께서는 추락을 너무나도 힘들어하셨고 몇 번이고 삶을 등지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오빠가 나서줬죠. 오빠는 꿋꿋하게 일을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콧대 높던 언니가 팔려가듯 결혼을 해서 숨도 못 쉬고 조용히 살고 있다는 걸 오빠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오빠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러시진 않기만 바랄 뿐이야. 희영이 너는 네가 먹고 살 길을 웬만하면 일찍 찾아라. 그게 상책이니까. 만화책이나 보던 한량이 어느새 삶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저도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등학교만 간신히 나왔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죠. 돈을 버는 게 우선이었어요.
4년을 찍소리도 안 내고 공장에서 굴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모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작은 사무직을 전전했어요. 오빠가 결혼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조금 정신이 드셨고요. 새언니가 너무 착하고 수더분한 사람이라 어머니께 잘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저만 알아서 잘 살면 될 일이었어요. 제가 부잣집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제 주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알 리가 없었죠.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인들의 눈에 저는 억척스러운 악발이었거든요. 대저택에서 사랑만 받으며 살았던 어린 소녀가 저의 과거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활력이 강하고 웃는 모습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한번 꽂히면 그걸 꼭 해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저와 결혼하겠다는 게 남편이 당시에 강하게 꽂힌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자가 책임감이 강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와 결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굳이 왜 힘들게 그런 책임감을 발휘해야만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냐고 하시면서 남편이 저보다 더 나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게다가 고졸이잖아.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것만은 못 참는다. 우리 종석이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고작 고졸하고 결혼하도록 내가 허락을 할 수 있겠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회계급의 가장 아래칸 주제에 번듯하게 잘 키운 우리 종석이를 노리다니 아유 뻔뻔하기도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도 제 시어머니로 두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솔직히 저를 열렬히 사랑하는 남자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오케이 하셨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밀어붙이니 시어머니께서는 도리가 없으셨죠. 천만다행으로 결혼하고 반년 만에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는 기쁘게 이사를 갔고요. 시어머니와 멀리 떨어진 덕분에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고요. 평생을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살았는데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출산하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저의 과거, 그때 존재하셨던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고요. 제가 아들을 낳은 이후로 왠지 모르게 좀 유해지셨던 시어머니셨는데요. 점점 더 표정이 피셨어요. 그게 저는 제 아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남동생, 제 시동생이 엄청 부잣집 여자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강남 부자?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그 집이 재산 500억대 부자라나 뭐라나. 엄청나다. 정말 대단한 점은 바로 그런 집안이 귀한 막내딸을 내 동생 녀석에게 내어주겠다고 했다는 거야. 집안 수준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서로가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된 것이라고 그 집안에서 그러셨다네. 성품도 훌륭한 분들이신가 봐. 그래서 요새 우리 엄마가 아주 입이 찢어지려고 하시잖아.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태어나서 처음 봐. 내가 못한 효도를 내 동생 녀석이 해내네.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아닌 척 했지만 조금 민망했어요. 시동생은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하게 돼서 제대로 효도를 하는데 남편은 고작 저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효도를 못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얘기가 정해져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의 예비 동서는 위로 오빠만 둘이라고 했어요. 사진을 봤는데 삼남매가 전부 선남 선녀더군요. 부잣집 자식인 티가 팍팍 났습니다. 예비 동서의 오빠들은 전부 이미 장가들을 간 상태였고요. 저희 쪽은 시부모님, 저희 부부, 시동생까지 총 5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러 예비 동서의 새언니들은 자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마저 배려심과 기품이 넘친다며 시어머니께서 호들갑을 떠셨죠. 역시 있는 집안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어쩜 그렇게 멋질까? 반면에 우리 쪽은 아휴 네가 혹이다. 네가 우리 집안에 달려있는 혹이야. 너는 애 보느라고 바쁘지 않니? 너 참석 안 한다고 해도 내가 나무라지 않으마. 그리고 저에게 못마땅하다는 눈길을 날리셨어요. 한두 번 저에게 그렇게 구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못 들은 척 넘겼습니다.
신경 쓰고 예민하게 반응하면 결국 제가 손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상견례에 참석할 생각으로 온갖 신경을 다 써가며 치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최고로 아끼는 옷을 꺼내들었고요. 좋은 날에만 끼는 귀걸이를 했고 머리 모양도 정성스레 매만진 뒤 남편하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시동생이 모시고 간다고 했었고요. 늦지 않게 도착했는데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먼저 와 있었고 상대 측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몹시 당황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아유, 내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오지 말라고 정확히 말도 못했었구나. 아유, 이를 어쩐담? 너 얼른 나가. 네? 나가라고요? 어디로요? 어머님, 저도 같이 참석하러 온 건데요. 그러니까 네가 왜 참석하고 난리냐고. 이러다가 네가 고졸인 거 들통나면 어떡하니? 그렇다고 학력 위조를 했다가 뒤탈을 어쩐다니. 명문대 나온 장남 옆에 격 떨어지는 맏며느리가 있는 그림이 그쪽에서 보기에 얼마나 이상하겠어. 쪽팔릴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른 나가. 아이고 꺼지라니까. 시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외치셨고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난감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남편이 분노를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상견례를 위해 예약된 식당의 공간 안으로 상대 집안의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예비 동서를 보자 시어머니께서는 낯빛을 단번에 바꾸시면서 해사하게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한숨을 쉬면서 이를 악물고 있는 남편을 남몰래 달랬고요. 저는 언뜻 예비 동서가 외탁을 했다고 느꼈어요. 모친 되시는 분께서 무척 우아한 미인이셨습니다. 모녀가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예비 동서의 부친 쪽을 바라봤죠. 시부모님과 차례로 악수를 마치신 그분께서는 저희 부부 쪽을 쳐다보셨다가 이내 얼굴에 미소를 지우셨습니다. 모두가 영문을 몰랐죠. 저 또한 그랬는데 갑자기 깨달음 하나가 찾아와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의 세련된 명품 원피스 위로 돋보이는 목걸이. 그것이 단순한 보석 목걸이가 아니라 그 옛날 제가 누군가에게 건네주었던 제 머리핀에 달려있던 장식이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아꼈던 것이기에 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의 얼굴도. 세월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절대 잊을 수 없었기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저를 부르셨어요. 막내 아가씨, 아이 설마 정말로 아가씨예요? 네, 저예요. 저 맞아요. 이렇게 뵙게 되네요. 아저씨는 소설을 수필로 만드셨네요. 제가 옛날 생각이 밀려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기사 아저씨께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유, 이런 아가씨, 우리 막내 아가씨,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우연이, 아니, 이런 운명이 다 있을까요? 멋지게 나이가 드신 성공한 사업가의 표본이 되신 분께서 저를 막내 아가씨라고 부르며 눈물을 쏟기 시작하신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어서 저는 되려 웃음이 나왔어요. 어쩜 이런 일이 있나 싶었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라니. 그럼 설마 이분이 그분이셔? 나한테 머리핀 선물로 보내주셨던 바로 그분이야? 우리 집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준 그 은인이라는 거야? 그때 예비 동서가 손으로 목걸이를 움켜쥔 채 몸을 떨면서 그렇게 물었고 기사 아저씨께서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저도 모르게 예비 동서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저씨가 그토록 아끼신다는 딸 어떻게 생겼을지. 만날 일이 없어서 아쉬웠었죠. 그런데 이렇게나 예쁜 분이셨네요. 그러자 예비 동서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정체를 알게 된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난리였습니다. 상견례고 뭐고 저를 만났다는 것에 다들 눈물바다였죠.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서 기사 아저씨께서 씩 웃으시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업가이셨던 어떤 분이 계셨죠. 저는 그분의 운전기사였고요. 고작 운전기사였던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새로운 길까지 열어주신 그야말로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자식도 있었죠. 저는 그 집안의 막내 아가씨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신 덕분에 결국은 제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죠. 저희 가족 모두가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기회를 연속으로 잡을 수 있었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뒤늦게 접한 뒤 기사 아저씨께서는 크게 놀라셨다고 해요. 저희 집안이 폭삭 망해버렸다는 것을 아시고 멀리 미국에서 날아오신 뒤 저희 아버지께서 잠드신 곳을 찾아 애도를 표하셨고 저희 가족의 소식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언니가 꽤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갔다는 소식부터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이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뒤 다시 출국길에 오르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창 일을 시작하실 때였고 끊임없이 도전과 발전을 해나가실 때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가족을 따로 찾아오셨다고 해도 크게 못 봐주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 가족을 위해 입국을 하셨었다는 것,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몇 년에 한 번씩 꼭 찾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인연이 고맙다는 말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때 선물로 주셨던 인형이요.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그 인형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기사, 저희 딸도 머리핀이 망가지자 비싼 돈을 들여서 목걸이로 따로 만들었을 만큼 그때의 선물을 무척 의미 깊게 생각하며 지내왔답니다. 그런데 막내 아가씨, 아이 엄마가 되셨군요. 아유,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어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기사 아저씨께서는 연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채로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비 동서를 비롯해서 그 식구들이 전부 저와 한마디 대화라도 나누어 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집안하고 인연이 있어? 아니, 그것도 은인이라고? 아니, 그 이전에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잣집 자식이었다고?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홀리신 표정으로 넋이 나간 채였어요. 그런 중얼거림을 본인도 모르게 계속 흘리시면서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깜짝 놀랐죠. 저의 시아버지나 시동생만큼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는 상견례장이 아니라 재회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희영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하고 애초에 만났던 거였나 봐. 다리 역할 해줘서 고마워. 예비동서는 시동생을 향해 명랑하게 외쳤어요. 저를 어느새 언니라고 칭한 뒤였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작은 아들이 고작 저를 위한 다리 역할로 칭해졌다는 것에 안색이 파리해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으면 그날 물 외에는 다른 음식은 거의 못 드시더라고요. 긴긴 대화가 오간 그 자리가 파한 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떨리는 눈동자로 사과를 하셨음은 물론입니다. 내가 진짜 배기를 몰라봤구나. 미안하다. 아이고, 그래. 아유, 어쩐지 우리 종석이가 보통 똑똑한 녀석이 아닌데 왜 아무것도 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 했는지 싶었네. 너는 진주, 응? 진짜 우리 종석이를 알아봤던 거다. 나는 늙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그걸 못 알아보고 있었네. 에휴, 이해해 줄 거지? 응. 내가 다 미안하다. 그토록 긴장하신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그 앞에서 싫은데요라고 장난을 쳐볼 마음조차 안 들더군요. 그래서 그저 피식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여 드렸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에게 함부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죠. 예비 동서는 몇 달 후에 정식으로 제 동서가 되었고요. 저와 자매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께서 저를 딸이나 다름없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곳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가 극구 사양하는데도 집을 떡하니 장만해 주셨어요. 명의는 제 것으로 해 주셨고요. 기사 아저씨와 재회했다는 소식은 어머니, 언니, 오빠의 귀에도 들어갔죠. 다 같이 식사 자리도 가졌습니다. 나는 그이가 잘못을 했다고, 그이가 실패한 거라고 그렇게만 여기면서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젖은 눈으로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께서는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손수건에 한참 눈을 파묻으셨죠. 얼마 뒤에 언니는 기사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불행했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지냈고요. 오빠와 새언니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도 간혹 이런 엄청난 호의를 받아도 되었던 것일까 하는 상념에 잠기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손때가 꾸질하게 묻었고 세월의 흔적이 강하지만 소중하게 관리가 된 그 옛날 집에서 제가 몰래 챙겨서 간직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이 답을 주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런 호의도 있는 법이라고요.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께서 기사 아저씨에게 새로이 인생을 살아보라고 제안을 주셨던 날의 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이것을 아직 기사 아저씨에게 보여드린 적 없었는데요. 나중에 즐거움으로 간직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의 일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무척 신기해하고 기뻐하실 테죠. 인생에서 이렇듯 기대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에 접어든 보잘것없는 한 여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격에 따라 얼굴도 변한다고 하죠. 요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심술과 욕심이 그득그득하네요. 한 번 사는 인생 좀 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되는 삶을 살았어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쩌면 앞으로도 선해지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저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난 날을 한 번 더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연을 써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욕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욕을 먹어도 싼 사람이니까요. 저는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외동 아들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저한테 맞춰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 성격을 감당할 남자가 누가 있었을까 싶네요. 반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은 저희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똘똘했는데 중고등학교 때에는 항상 전교 1등을 유지했죠.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서도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시키길래 애가 맨날 1등만 하냐면서 부러워하곤 했죠. 부러워. 아니, 아들이 어쩜 그렇게 철이 빨리 들었대?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하고 말이야. 기현 엄마 부러워 죽겠다, 아주. 아유, 우리 애는 맨날 찰떡선이 없이 용돈 달라, 밥 해달라. 이런 소리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 덕에 동네에서 어깨 쫙 펴고 다닐 수 있었죠. 아들이 혼자서도 뭐든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더 시키거나 돈을 쓰진 않았어요. 공부 머리가 있으니 굳이 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또 지가 먼저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 정도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엄마.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크면서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갈 만큼 사고도 한 번 안 치고 얌전한 아이였죠. 언제나 제 말도 잘 듣고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제 아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꿈이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면서요. 저는 제 아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에 지원을 했어요. 저는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만 해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단연코 1등인 대학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해도 서울대는 워낙 전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다 지원하는 학교니까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서울대 정시 합격자 발표 날 인터넷 화면을 확인한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제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서울대 합격이래요. 합격이요. 어머머머머, 정말이니?
아휴,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저도 진짜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저는 합격이라고 소리 지르는 아들의 말에 감격한 나머지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을 껴안고 뽀뽀하고 울고 웃고 난리였습니다. 아들은 징그럽다며 뽀뽀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새끼 너무 예쁜데 어떡하나요? 저는 아들에게 잘했다 잘했어.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라고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며 친척들이며 온 동네방네에 전화해서 아들의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 일인 것처럼 축하를 해주고 저는 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하늘로 승천할 것만 같았죠.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도 가방끈은 짧았던 저에게 학력은 항상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런 저의 길을 팍팍 살려준 거죠.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었는데 아마도 머리는 지 아빠를 닮았나 봅니다. 그리고 꽃피는 3월 아들은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남들은 자식 대학교 입학식에는 잘 안 간다지만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제 아들의 입학식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경기도라 가는 길이 지하철로 한참이었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무려 서울대인데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저는 예쁜 꽃다발을 사들고 가서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아들의 입학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입학을 한 후 집에서 통학하기가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됐죠. 솔직히 아들이랑 단 둘이 살고 있었던 저는 아들을 제 품에서 떨어뜨려 놓기가 정말 싫었지만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최대한 깨끗하고 괜찮은 자취방으로 구해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채워주었죠. 그런데 주변 엄마들한테서 듣기로는 다른 아이들은 대학 때 자취를 하면 맨날 친구들과 모여서 술이나 퍼먹고 놀기만 한다는데 제 아들은 공부하느라 바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바로 복학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아들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서울대 법학과까지 나왔는데 이왕이면 판검사를 해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거니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판검사 엄마나 교수 엄마나 둘 다 생각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뿌듯했죠.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아들이 교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교수는 연봉도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니까 직업적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었죠. 좋은 집에 좋은 차, 그리고 멀끔한 양복을 입은 아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교수만 된다면 아마 여러 집안에서 선자리가 들어오겠죠. 우리 아들 급에 맞추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며느리를 골라야 할지 혼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멀끔하고 게다가 대학 교수니 그 정도 급에 맞추려면 아마 엄청 부잣집 딸내미이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여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직업은 병원장이나 대기업 임원 정도면 좋겠죠. 그 이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집도 강남의 비싼 아파트 정도는 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세도 중요하니 이왕이면 키도 크고 늘씬한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형은 하지 않고 자연 미인이어야 되고요. 근데 또 요즘 여자애들은 당돌한 면이 있으니 시어머니 무서운 줄은 아는 애였으면 좋겠고요. 혼자 머릿속에서 며느리감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능력 좋으니 고르는 재미가 있어서요. 아들이 아직 대학생인데도 여기저기서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 보면 대학 졸업 후에는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소개가 들어올까 기대가 됐습니다. 아들이 졸업만 하면 저는 아들의 결혼 상대감 찾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행복한 상상이 무색하게도 대학 졸업반이던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여자애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어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데려온 그 여자애는 얼굴은 예쁘장했지만 키도 조그맣고 행색을 보니 잘 사는 집 애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근데 아들 말이 여자애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벌써 4개월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헐렁한 옷을 입어서 몰랐는데 여자의 배가 불룩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 등짝을 때리며 화를 냈죠. 어이구, 이 화사가 미쳤어, 미쳤어. 4개월이면 지우기도 힘든데 이제 어떡할 거야? 미안해요. 죄송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마구 화를 내자 옆에 있던 여자애는 훌쩍거리며 울기만 하더군요. 저는 잠시 화를 가라앉힌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여자애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다면 좋은 조건의 여자애를 일찍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 그런데 넌 학교는 어디 다니니? 제가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학교는 이미 졸업했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무슨 직장이냐고 묻자 무슨 어디 있는 산업단지 이름도 못 들어본 중소기업의 격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의사 며느리를 봐도 모자랄 판에 중소기업 격리라니요. 보나마나 최저임금 받고 일할 게 뻔한데 어디 뻔뻔하게 교수 될 우리 아들을 꼬셨는지 저는 기도 안 차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다가 학교도 2년제 전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머리도 나쁜 애였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묻자 아빠는 택배 일하시고 엄마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물론 없고요. 저는 정말 화딱지가 나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장급 이하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중산층도 아닌 하층민이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똑똑한 제 아들이 눈이 삐었을 리 없고 저 요망한 기집애가 제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신분 상승하려는 수작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주무르며 그 여자애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내질렀죠.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은 참 천박하기 그지없었어요. 너 아주 요망한 기집애구나. 어딜 감히 우리 기현이를 넘봐? 어? 아주 어떻게든 애 가져서 교수 사모 돼 보려고 발가벗고 우리 기현이한테 달려들었구만. 어? 안 그래? 그런데 제 말에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소영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같은 반 친한 친구 여자 있다고 말한 거 기억 안 나요? 짝꿍이었는데 공부도 도와주고 했었다고요. 걔가 소영이에요, 엄마. 제발 함부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이런 일 덥석 만들어 오니 당황스러우셨겠죠.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저희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하고 싶어요. 뭐? 얘랑 그러니까 이딴 기집애랑 결혼을 한다고? 세상에 기현아, 너 정말 엄마 넘어가게 할래? 네가 어떤 앤데, 네가 뭐가 될 놈인데 겨우 이런 집안의 여자랑. 저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니요.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애한테 놀아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소영이라는 애가 어릴 때부터 아주 발랑 까져서 우리 기현이를 꼬신 게 분명했어요. 애가 얼마나 야갔으면 친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 나이에 어쩜 남자애를 꼬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시집 갈 것까지 생각해서 공부 제일 잘하는 우리 기현이로 딱 골라서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일단 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달여 남짓 끊임없이 아들을 설득해보고 그 소용이라는 아이한테 전화해서 몇 번씩이나 막말도 해보고 회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쪽 부모 연락처까지 받아 내 아들 미래 망쳐놔야겠냐고 사정사정 해봤지만 자기 딸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서 적반하장하더군요. 어떻게든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뱃속의 아기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아들이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아들이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소문이 벌써 다 나버렸습니다. 만약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면 여자를 임신시키고 버렸다는 얘기가 돌게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장차 교수가 될 우리 아들 명성에 흠집 내는 건 죽어도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됐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어차피 두 사람 아등바등 살 바에야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나는 널 며느리로 아직 인정할 수가 없구나. 너랑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내 두 눈으로 봐야 안심하겠어. 네, 합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눈에 띄게 당황했고 며느리 또한 별 말을 못하고 고개만 푹 수그리더라고요. 아들은 일단 저희끼리 살아보겠다고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근데 그때 며느리 고개 자기 주제는 아는지 네 어머님 그렇게 해요. 뭐가 됐든 어머님 말씀 따를게요 하며 눈을 치켜뜨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아들도 크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아직 학생이고 교수가 되려면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점을 약점 삼아 아들이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한다며 몇 번을 신신당부해 두었죠. 행여나 그 전에 나갈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보내줄 거니까.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내조 잘할게요. 어머님 봉양도 잘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써 밝게 웃으며 씩씩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무시한 채 그렇게 전 뒤를 돌았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두 아이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기집애와 같이 살게 되자 저하고 살 때 보인 적 없던 행복한 표정을 자주 짓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저 기집애 주겠다고 과일이나 간식을 사들고 오는 날이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만 잘하던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뺏긴 괘씸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몸이 약한지 임신하고 나서 몇 번 쓰러질 뻔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혼수도 못 해온 주제에 일도 안 한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아주 그냥 지 몸 편하게 살겠다고 작정한 게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교수 마누라 되려면 힘들어도 버텨야지. 결혼하자마자 홀라당 눌러 앉아버리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루 종일 며느리와 둘만 있으니까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미칠 것 같더군요. 집단에는 집안일도 돕는다고 하는데 제 성에는 전혀 차지 않았습니다. 배만 불러가지고 둔에 빠져서 뭐 하나 빠릿빠릿하게 하는 것도 없었죠. 무슨 젊은 애가 청소기 하나 돌리면서 1분 돌리고 쉬고 1분 돌리고 한숨 쉬고 하는지 지 말로는 몸이 무거워서 허리도 아프고 힘들다는데 누군 뭐 애 안 낳았나요? 옛날에는 애 낳고 밭일도 했다는데 고작 뱃속에 조그만 거 하나 넣고 다니면서 별 유난이다 싶었습니다. 예, 너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름 피고 있을 거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걸레질을 하나를 다 못했어. 너 밥은 언제 안 칠 거야? 내가 널 두고 밥까지 차려야겠냐?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느려요. 제 의지대로 안 되고요. 아이고, 기가 막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시애미가 만만하니? 어? 그런 게야? 만삭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난이냐?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급하게 부엌에 나가보니 그릇 하나가 바닥에 깨져 있었고 며느리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를 확 밀쳤어요. 야, 이거사. 너는 이 그릇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아주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설거지도 하나 제대로 못하네, 넌. 저는 비싼 그릇을 깬 며느리 때문에 열이 뻗쳐 벌컥 화를 냈고 그 뒤론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주 별 욕을 다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며느리가 울음을 겨우 참아가며 쭈뼛대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설거지하는데 순간 현기증이 나서 그만.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에 제가 노려보자 급하게 고무장갑을 벗고 깨진 그릇을 치우더라고요. 둔한 몸으로 뒤뚱거리면서 쪼그려 앉아 그릇을 치우는 며느리를 보니 한심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릇을 치우다가 깨진 조각에 찔렸는지 며느리의 손가락에 핏방울이 맺힌 걸 봤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성도 없는 멍청한 것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부엌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거실에 나온 저는 아까 보던 드라마를 마저 봤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귀티나는 재벌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애교도 떨고 같이 백화점에 명품 쇼핑도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내가 바로 저 드라마 속의 시어머니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쩌다 저런 것을 며느리로 맞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잣집 며느리를 얻을 줄 알고 나중에 며느리가 사주는 명품 백에 모피 코트도 얻어 입을 생각을 하면서 들떠 있었는데 명품 백은커녕 시장 바구니나 어울리는 저런 것이 제 며느리라니요. 정말 남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아들을 키워냈는데 저것이 거기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뱃속에 애만 아니었으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아들하고는 엮일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저놈의 며느리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계속 제 속을 뒤집었지만 무엇보다도 화가 날 때는 바로 며느리 때문에 주변 지인들의 안쓰러운 눈초리를 느낄 때였습니다. 하루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은 학교 잘 다니냐며 묻더라고요. 아유, 정말 부럽다, 얘. 기현이는 졸업하면 여자가 줄을 설 거 아니야. 며느리 잘 골라야겠다, 너. 아들은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 아들이 결혼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고르긴 뭘 골라. 아휴, 죽 써서 개 줬는데 뭐. 저는 거실에서 통화하는 제 목소리를 며느리가 듣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무슨 말이냐며 묻자 저는 아들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고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친구의 반응이 찜찜하더군요. 아유, 그래? 아유, 아이, 착하기만 하면 됐지 뭐. 아쉽겠다, 이야. 근데 친구의 말투에서 저를 비웃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아들 자랑하더니 겨우 그런 며느리 들인 거야. 기껏 키워놓으면 뭐하니 한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죠. 저는 항상 남의 부러움만 사던 사람이었는데 동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자 정말 그 역겨운 기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전화를 끊은 후 휴대폰을 바닥에 확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선 쭈그리고 앉아 방바닥을 닦고 있던 며느리에게 가서 험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기현이 인생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쳤어. 돌려 내 이 못된 거사. 어? 내가 너 같은 거 들이자고 우리 기현이 그렇게 똑똑하게 키운 줄 아니?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의사 며느리, 판검사 며느리 드리는 건데 너 때문이야. 어? 다 너 때문이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밀치자 놀란 건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절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는데 그것마저 꼴보기 싫었습니다. 며느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자세로 그대로 엉엉 울더군요. 저는 우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서 욕설을 퍼붓고 며느리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저한테 애원하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기 잘못되면 안 돼요. 저는 차라리 잘못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분풀이를 하다가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것 때문에 이놈의 집구석에 있는 것도 싫었죠. 그리고 괜히 밖에서 바람이나 쐬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이 와 있더군요. 아들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소영이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소영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아이의 엄마예요. 제발 소영이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행동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뭐야? 너 지금 널 키워준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엄마 아들 안 하고 싶다고요. 아들도 많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됐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지 엄마 편을 들지는 못할 망정 저딴 거 편을 들다니요. 여태까지 정신 팔려서 지 엄마도 몰라보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저것을 이 집에서 내쫓기 전에는 화를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자꾸 저를 귀찮게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했으니 드셔보라는 둥, 다리가 아프시면 주물러 드리겠다는 둥. 어머님, 그만 화 풀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한테 잃을 건 다 일러놓고선 이제 와서 사죄라니 더 싫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치 더러운 바퀴벌레라도 본 듯 경멸하는 눈초리로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모든 원망을 시도 때도 없이 쏟아냈죠. 차마 여기에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안 볼 때 괴롭히기도 많이 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한 제 속이 뚫리지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같이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배에서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더군요. 저는 내심 속으로 잘못되기만을 바랬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잘못되면 당장 이혼시킬 생각으로요. 그런데 하늘도 제 바램을 알았는지 며느리 뱃속 아기가 정말로 잘못되고 말았어요. 자국 내 태아 사망이라네요. 무려 임신 9개월 차였을 때였습니다. 만삭이라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혹시 제가 괴롭혀서 그런 건가 뜨끔하긴 했지만 애도 저런 것을 엄마를 두긴 싫어서 가버린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후 병원에서 사산된 아기를 유도분만 후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방에만 누워있더군요. 그 때문에 제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요. 아들도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전 참 이때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방 안에 처박혀 있던 며느리에게 가서 또 막말을 쏟아내고 말았으니까요. 아이고, 애도 하나 못 낳는 것. 니깎게 그럼 그렇지, 이제 우리 기현이 발목 잡을 수단도 없으니 억울해서 어쩌냐, 응? 그러게 못 오를 나무 쳐다보더니 벌 받은 거야, 이제라도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너 같은 건 없는 게 나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근데 그때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반격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못 오를 나무를 쳐다봤다고요? 어머니, 정도껏 하세요. 제발 정도껏이요. 온갖 말로 사람 짓밟고 괴롭히는 거 이제 재미 보실 만큼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더 하셔야 속이 풀리겠어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시죠? 그리고 그 말에 저도 눈이 뒤집혔죠.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대드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맞섰어요. 며느리는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저에게 똑같이 바락바락 대들었고요. 나중에 아들이 와서야 이 사태가 끝났는데 아들은 저에게 원망 섞인 눈을 하더니 평생 들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한마디를 하더군요. 이제는 자기에게 엄마가 없다고 당장 며칠 안에 짐 싸서 나갈 거라고요. 무슨 짐을 싸겠다는 거야? 뭐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교수 되기 전까진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저 엄마 소유물 아니에요. 장식품 아니라고요. 뭐? 엄마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으로 사다 놓은 전시해 놓은 물건 아니라고요. 엄마만 모르세요. 그리고 엄마랑 있다간 이제 이 사람 죽겠어요. 그러니까 냅두세요. 아들의 집 나가겠다는 선언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폭탄 선언이었죠. 이대로 집을 나가면 아마 10년간은 제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저들끼리 잘 살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희희낙낙 저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그 꼴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느리인 그 옆에서 가만히 절 노려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새 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얄미운 계집애를 우리 아들한테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변한 걸까? 온갖 생각이 벌레떼처럼 달라붙었죠. 도저히 알 수 없어 친구들에게 물으니 친구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좀 심한 것 같다. 네 아들 귀한 거야 나도 알지. 근데 며느리 됐다며. 그럼 잘해줘야지. 거기다 유산까지 했다면서. 그럼 얼마나 마음이 허할 때야. 네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구만 뭐. 이제 말 고만 갖다 붙이고 둘이 잘 살게 냅둬. 그래야 네 아들도 너 안 버린다. 내가 뭘 했다고? 이게 다 그 망할 고 가시나 때문이라니까.
친구들은 그런 절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친구들이 말릴 때 그만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제게 있었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어요. 아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악독하게 온갖 시집살이를 시킨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요. 그런데 전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고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야 말았습니다. 예, 너 밥 안 차리니? 밥 차려라. 며느리가 감히 아침부터 자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제 진짜 집을 나가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물씬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욱 초조해진 제가 이어서 씩씩거리며 막말을 퍼부었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침대에 등 돌리고 누워서 들은 척도 안 하는 며느리가 괘씸해서 방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 이혼 서류를 가져다가 도장 찍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 제가 죽는 척이라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얼마 없던 제 친구들 중 한 명인 정숙이는 그만해라, 그만해. 너 그러다가 걔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며 며느리를 싸고 돌더군요. 그러면서 아들 얼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어? 나중에 손주들까지 너 원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몰라. 나는 저것들 같이 있는 거 더는 못 봐. 절대 안 돼. 너 지독하다, 지독해. 아, 대체 무슨 귀신이 씌어서 이러는 거야. 내 딸이 나중에 너 같은 시어머니 둘까 무섭다, 얘. 잔소리를 해대는데 듣기 싫어서 전화까지 쾅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드라마를 한참 보다 보니 벌써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우울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미쳐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방 안에서 며느리가 그만 목숨을 끊고 만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사람같이 날뛰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아들은 죽은 며느리의 몸을 세차게 흔들고 숨을 불어넣어 보기도 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했죠. 빨리 119에 전화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아들의 말에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아들은 세상이 떠나가라 절규를 하더군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구급차가 오고 결국 며느리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오래되었기에 어쩔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죽은 이후 저는 가슴 한켠이 찜찜했습니다. 설마 사람들이 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며느리가 유서 한 장 써놓지 않고 죽은 게 다행이었죠. 며느리의 장례식장에서 사돈댁이 저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저를 마치 살인자처럼 몰고 가는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유산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딸을 죽게 했어, 이 망할. 내가 널 죽이고 내 딸 따라갈 거야. 울부짖는 소리는 무섭기까지 해서 전 재빠르게 장례식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물론 며느리를 못살게 군 것은 잘못했지만 제가 죽으라고 그랬나요? 제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교수 사모는 공짜로 되려고 그랬나요? 그때도 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친구들에게 이를 하소연하니 친구는 이미 그때쯤 완전히 저와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건지 할 말 없다며 일어서 가더군요. 그 와중에 사돈댁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문이 부수어져라 두드려대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뜯으려 하고 저도 참 무서웠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도 꿈쩍 않고 모진 말들을 퍼부어대는데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 왜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 아유, 딸 잃은 거, 자식 잃은 거 속상하시겠죠. 근데 그게 어디 제 탓인가요? 아, 이러지 마시고 딸 앞에 가서 그러세요.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러자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짐승처럼 달려들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모두 자기 탓이라고 계속 눈물만 떨구고 앉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야. 너만 모른 체 하지 않았어도, 너 잘난 네 어미 막아주기만 했었어도, 어디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딸 임신시켜 데려갈 때 뭐라고 했냐고. 잘 살겠다고 했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지? 근데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보세요.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왜 우리 아들 탓이에요?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여기 와서 이 더러운 행패 들이세요. 나 지금 당장 112 부를 거예요. 경찰 부를 테니까 썩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이 지옥에 떨어질 인간. 당신은 꼭 지옥에 떨어질 거야. 두고 봐. 그때 사돈이 제게 던졌던 그 무시무시한 말 한마디는 어떤 예언과도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 후 아들은 제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저하고는 말도 안 섞고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음 좀 추스리면 다시 좋은 신부감 찾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죽은 며느리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만약 며느리가 안 죽었으면 우리 아들은 다른 집에서 부잣집 사위로서 누릴 수 있던 것들을 평생 포기했어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나이가 아직 20대 중반이고 교수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지 마누라한테 정신 팔려 있는 것보단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아직까지도 매일 울기만 하고 있는 아들을 위로해 주려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기로 했어요.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말이라 집에 있어야 할 아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들 방에 가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방이 조금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집 앞에 잠깐 나갔나 보다 하고 부엌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는데 식탁에 웬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쪽지를 들어서 읽어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실종 신고도 하지 말고, 실종 신고하면 나도 소용이 따라서 죽어버릴 테니까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쪽지를 읽은 저의 손은 충격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나오더군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 번호로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아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아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 집 근처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이 추운 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도저히 예상이 되질 않았죠. 카페며 식당이며 마트며 심지어는 공원의 공중 화장실까지 뒤져봤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땅을 치고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여자에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고작 여자 때문에 지를 키워준 엄마를 버리고 나가버리다니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 불며 아들이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럴 때 아들 친구라도 한 명 알았으면 좋았을 걸. 아들 공부에만 신경 쓴다고 아들 친구는 누가 있는지도 몰랐던 게 후회됐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 이혼한 지 20년 만에 전 남편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자기는 모른다며 매정하게 끊어버리더군요. 네, 그럴 줄 알았다면서 비아냥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경찰서에 달려가 실종 신고라도 해서 찾고 싶었지만 실종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아들의 말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서 차마 신고도 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오직 아들 하나뿐인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저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희망이고 자랑이고 제 미래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아들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혹시 아는 게 있는지 묻고요.
하지만 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봤죠. 학교가 너무 커서 어느 건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길을 가는 학생들에게 묻고 물어서 찾아간 건물에서 아들의 학과와 이름을 말하자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등록된 연락처도 아들이 번호를 바꿔버리기 전 번호라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 정문 앞에 서서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쳐다봤죠. 하지만 그 많고 많은 학생들 중에 제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제가 놓친 걸 수도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상적인 생활도 거의 포기한 채 아들을 찾는 데에만 시간을 쏟았어요. 정말 이런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이 작정하고 숨어버리니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봐 아들 방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매일매일 울었어요. 서울대 입학식 때 찍었던 그 사진이요. 저 때는 저렇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아들이 떠나기 전에 매일 짓고 있던 그 우울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죽은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도 함께 커졌죠. 저는 듣지도 못하는 며느리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네가 교수 사모 못 될 것 같으니까 그 못된 심보에 내 아들까지 데려가냐? 이 죽일 거사. 내 아들 어디에 숨겨놨어? 어? 어디에 숨겨놨냐고. 죽은 며느리를 향해 아무리 애원을 해봐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들 자랑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던 저는 어느새 푸석푸석하고 수척해진 몰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변 사람들도 제가 전화해서 아들 행방을 묻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 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찾아. 아니, 난 모른다니까 그러네. 그 똑부러지는 애가 어디 가서 지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이 정도 찾았으면 그만 포기해. 아니, 기다리면 오겠지. 그러게 왜 며느리에게 모질게 굴었어? 라고 하면서 아들을 찾는 걸 포기하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거라며 대놓고 제 탓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기현 엄마. 아니, 툭 까놓고 얘기해서, 며느리가 기현 엄마 때문에 죽은 거 맞잖아. 안 그래? 어? 지 마누라가 엄마 때문에 죽었는데, 엄마랑 한 지붕에서 살 수 있겠어? 기현이 마음도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설마, 뱃속에도 자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 아이, 그냥 설마 해서, 며느리가 죽을 정도면 시집살이 엄청 시켰나 본데, 혹시 애기도 그때 죽은 거 아닌가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며느리와 아기까지 저 때문에 죽었다고 비난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 키운 아들한테 잘난 며느리감 원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저는 저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이 잘나서 평소에 저를 시샘하고 있다가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죠. 친구마저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들이 사라진 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들이 금방 화를 풀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지를 낳고 길러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연을 끊을 수 있나요? 저는 몇 년 동안 아들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자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경찰서에 신고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차라리 못 보는 게 낫지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은 죽었다 깨나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수단은 다 해보았지만 돌아오지도 찾을 수도 없는 아들을 매일매일 그리워했어요. 날마다 집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며 사진 속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아들의 빈자리가 허전해서 밥그릇을 하나 더 놓곤 했죠. 이제 아들의 나이도 30대 중반.
제가 예전에 그리던 미래에선 30대 중반의 아들은 교수가 되고 부잣집 아내를 얻어서 저에게 호강시켜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주변에서 아들, 딸들 하나 둘씩 시집장가 보내는 걸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에 과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이 없는 것보단 나은데 제 발등 제가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놈의 부잣집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아들이 다니던 서울대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학교 정문을 보자 서글픈 마음이 들더군요.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페 앞에 웬 검정색 외제차가 서더니 안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학생 여러 명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일행은 제잘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남자와 학생들은 커피를 주문하더니 저쪽 자리로 가서 앉더라고요. 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 그 남자가 가지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하는 점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하더라고요. 그 익숙한 느낌에 놀라 저는 고개를 휙 돌려 그 남자를 쳐다봤죠. 커피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는 그 남자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10년 만에 본 아들이었지만 그것도 옆모습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임을 알아보자마자 테이블에 있던 커피가 쏟아지는 줄도 모른 채 벌떡 일어나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커피를 받은 학생들이 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이라는 말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기현아, 기현이 맞지? 앉아있다가 저 때문에 화들짝 놀란 아들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확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소리쳤죠.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저는 누구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선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기현아, 왜 엄마 모른 척해? 엄마잖아, 네 엄마. 응? 기현아.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제 손을 억지로 떼어내더군요. 그러더니 옆에서 당황해하는 학생들에게 살짝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아, 미안. 아무래도 정신이 좀 불편하신 분인가 봐.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 이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어서 학교로 돌아가렴. 허겁지겁 짐을 챙겨 돌아가던 학생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 보는 듯한 눈빛으로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죠.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향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기현아, 엄마가 잘못했다. 응? 엄마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엄마 좀 용서해 주라. 평생 엄마 원망해도 좋으니까 제발 엄마 모른 척하지 좀 말아줘. 아이고.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카페 직원한테 말하더군요. 저기 죄송한데 저분 좀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아프신 분 같은데 경찰서에 신고하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더니 아들은 손목에 있는 시계를 힐끔 보고서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밖에 세우던 차를 타고 쌩하니 가버렸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저를 일으켜 세우려는 직원들의 손도 뿌리친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을 또 놓쳐버렸더라고요. 아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급하게 카페 밖으로 달려나가서 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차가 출발한 지 오래되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 떠나는데도 멍하니 앉아서 울기만 했던 멍청한 저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요? 차를 붙잡을 수는 없어도 방향만이라도 알면 그나마 다시 찾아볼 텐데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아들을 서울대 근처에서 만났고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고 짐작했죠. 그래서 학교를 통해 아들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내게 되었어요. 아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싶거나 저한테 연락하고 싶을까봐 10년 동안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제 번호인 줄 알고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이후로도 답장 없는 아들에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아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 줄도 모르고 죽은 며느리만 원망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죽으면 가차없이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 사돈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염치 없지만 얼마 전 처음으로 며느리의 산소를 다녀왔어요. 저 때문에 죽은 며느리인데 죽고 나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요. 저는 며느리의 산소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가여운 아이가 저의 모진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을까요? 아마 저는 남은 평생 동안 매일같이 잘못을 빌어도 며느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멀쩡히 살아있는 제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귀하고 예쁜 딸이 시어미 때문에 죽어버린 사돈 어른의 속은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을까요? 딸을 잃은 슬픔에 지금도 가슴 아파할 사돈들에게도 너무 죄송해서 땅속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도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을까요? 죽어서 천벌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남은 여생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제 자신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제는 교수 아들이고 부잣집 며느리고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문자에 답장 하나 해주는 것, 그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어쩌면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인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죽는 날까지 아들이 끝끝내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지은 죄이니 그 대가는 달게 받겠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프지만 죄인이 슬퍼할 자격 있나요? 이렇게 사연을 써보니 제가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한번 더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